쉬셨습니까? 쉬는 시간은 휴안지예요? 유휴지예요? 휴안지. 휴식 시간이라고 그랬죠. 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유휴지, 놀 유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거미집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거미집 이론이 예전에는 한 10년 동안 안 나왔던 적도 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강사들 중에서는 아예 거미집 이론은 빼고 수업을 진행했던 분들도 있었어요.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느낌이 싸하죠. 나올 것 같았어요. 역시나 그에 나왔죠. 그래서 거미집 이론을 설명 안 한 사람들은 많이 피해를 입었죠. 그 다음부터 거미집 이론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한 2년에 한 번꼴 정도로 거미집 이론이 출제가 돼요. 그리고 이 거미집 이론을 함수에 대입시켜서 함수를 준 다음에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주고 이게 모형이 수렴형인지 순환형인지 발산형인지 구분하는 문제를 냅니다. 주거라고 내요. 근래 추세가. 그런데 그게 어렵냐? 정말 쉬워요. 계산 문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그냥 보면 까먹을래 까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이 뭔지를 그냥 개념을 지금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의 거미집 이론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첫 번째 출발이 이거예요. 칠판 이쪽만 보세요. 배추가 있어요. 배추. 배추가 있습니다. 배추가. 어느 날 뉴스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중국산 김치에서 무언가가 나왔대요. 그 뭔가 좋은 게 나온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김치를 사 먹기 두려워졌겠죠. 그럼 이제 김치를 먹어야 되니까 스스로 담궈야 될까요, 김치를? 김치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김치 수요,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추가 필요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배추 수요가 급등할 수 있나요? 배추 수요가 급등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기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했어요. 배추 수요가. 그럼 중요한 건 일반적인 재화는 시장은 만들어달라는 것을 만들어달라는 양만큼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분필의 수요가 증가하면 분필의 공급량을 바로 늘릴 수 있죠. 만든 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재화는. 그런데 배추의 수요가 단기에 어떤 이유로 증가했다고 해서 공급의 증가가 가능한가요? 공급 증가를 바로 할 수가 없죠. 그럼 고스란히 초과 수요인가요? 초과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폭등해요? 폭등하지 않아요? 가격이 폭등하겠죠. 이해되시죠? 지금의 가격 폭등은 단기에 뭐가 증가해도 수요는 단기에도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단기에 수요가 증가해도 뭐가 따라올 수 없으니까. 공급이 바로 증가가 못하니까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해서 이 시차는 수요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공급 때문에? 예? 아니, 수요와 동시에 공급이 증가되지 못하는 이유는 공급이 바로 증가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공급의 탄력성, 비탄력성? 공급의 비탄력성 때문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가격이 폭등돼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배추 가격이 폭등했어요. 폭등했어요. 언제? 2022년에 배추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폭등했어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폭등했죠? 뭐의 증가에 따라?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가격이 폭등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다른 농사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배추 가격이 금값이 된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년엔 뭐다? 배추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올해 배추다? 내년에 배추다? 내년에 배추. 왜 내년에 배추예요? 올해는 끝났으니까. 그랬더니 뭐 이모작이 가능하고요. 뭐 농업기술의 발달로 뭐 달라지지 않았나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 현재 폭등된 가격을 보고 공급자들이 공급량을 늘리는데 이 공급은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2023년에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여기도 파란 배추밭, 저기도 파란 배추밭. 배추밭이 질비한 거예요. 그런데 배추 수요가 거기에 맞춰서 증가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배추에. 배추 가격이 폭락해요, 폭락하지 않아요? 폭락하니까 배추를 뽑지도 못하고 트랙터로 밀어버리죠. 그랬겠죠? 그럼 펑펑 울어요, 울지 않아요? 울었겠죠. 펑펑 울었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배추 농사를 지으면 성을 간다. 성을 바꾼다라고 결심을 하신 농부들이 많이 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몇 년도의 가격? 2023년도에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2024년에 배추 공급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하죠. 지금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셔야 돼요. 공급이 감소해요. 공급이 감소. 그러면 배추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가격이 다시 폭등해요? 가격이 폭등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랬더니 2025년도에 그렇게 성을 갈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배추 농사를 지으면 내가 성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배추 가격이 올라간 걸 보고 마음을 바꿔서 다시 뭐 한다고요?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공급 증가가 나타나니까 다시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폭락해요, 폭락하지 않아요? 폭락해요. 또 울어, 또 울어. 펑펑 울어. 이게 반복이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가격의 상승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점에서 출발했다. 가격이 올라가는 거 위로 올라가나요? 위로 올라가죠. 그럼 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을 늘리면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공급량이 증가되는 게 우측으로 가는 거잖아.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가격이 폭락해. 폭락했어. 그럼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이면 줄였을 때 왼쪽으로 가죠? 초과 수요가 발생하잖아. 그럼 가격이 다시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얘를 반복하면서 균형점에 접근해가는 궤적 모양이 뭘 닮았다? 뭐 닮았다? 거미집. 이게 무슨 이론? 거미집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최초 나온 이론인데 옥수수 파동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정말 많이 농사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옥수수예요. 옥수수. 엄청난 옥수수 밭이 있어.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반복이 돼서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보고 만들었냐면 에치켈이라는 분이 만들었어. 누가? 에치켈.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본 역사가 없어. 근데 얘를 진짜 외우고 싶어. 그럼 외우는 방법이 있어. 에거먼이나 그러면 돼. 별로 와닿지 않으면 안 외워도 돼요. 끝.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기서 내용이 다 나왔다고요. 보세요. 이 부분의 내용을 쭉 본 순간 소감이 어떠세요? 누구는 약간 이상해? 공급자가 이상해? 수요자가 이상해? 솔직하게. 공급자가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성을 갈고 맨날 펑펑 울고 또 후회할 짓을 반복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공급자가 이렇게 자꾸 펑펑 울고 성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언제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지어요?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 미래 공급량. 네. 만약에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어 버렸다면 초과 공급 없겠죠. 그럼 가격 폭락할 일 없죠. 그럼 초과 수요도 없을 거 아니야. 가격 폭등도 없어. 거미집은 발생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의 정말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급자는 짱구야. 제가 아까 짱구는 우리 쓰는 말로 뭐라고 얘기했죠?
예측 능력이 뛰어난 사람, 부족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래서 거미주이론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의해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짓는다. 가 아니라 미래 공급량이죠. 저를 다시 보세요. 왜 현재 가격에 반응했는데 공급은 현재가 아니야 미래야?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의 단기성, 장기성? 장기성. 공급의 탄력성, 비탄력성? 비탄력성 때문에 거미집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릴까요? 피해갈까? 피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급자가 제대로 된 예측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미래 가격에 맞춰서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을 수만 있다면 거미집 이론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농수산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부동산학? 부동산학. 근데 부동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배추 얘기를 했네? 왜 배추 얘기를 했을까요? 둘이 공통점이 있잖아. 그게 아니라 배추와 부동산의 공통점은 공급에 시간이 걸려요. 둘 다.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모든 재화에 있어서 적용되는 이론이다. 아니면 수요와 공급 사이에 시간차가 존재하는 재화에 있어서만 발생되는 이론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 차이는 뭐 때문에 발생하는 거다? 공급 때문에. 공급에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공급의 장기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되시죠? 그럼 당연히 이 시간차가 크면 클수록 거미집 이론은 더 강하게 발생하겠네요. 시차가 줄어들수록 거미집 이론은 약하게 발생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자 한 국가의 경제가 폐쇄된 경제가 아니라면 무역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국내 배추 수요가 갑자기 급등해서 배추 가격이 폭등했다면 해외에 있는 배추를 가지고 들어와도 돼요? 그럼 이 시간차를 줄일 수 있죠. 그럼 거미집 이론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폐쇄 경제에서 개방 경제에서. 그런데 개방 경제가 돼도 국내 아파트 수요가 늘었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호주에 있는 아파트를 냅다 던지면서 얘따 받아라 이럴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거미집 이론은 개방 경제를 가정했을 때는 어디에선 이제 발생하지 않겠지만 시험에 배추라고 나오진 않겠죠. 농수산물에서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네. 부동산에서는 여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의 무슨 특성 때문에? 던질 수 없다고.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부동성 때문에. 제가 배추 던지면 받으실 거예요? 그랬더니 배추를 왜 받아 그러지 말고 제가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배추? 이동이 가능하잖아. 부동산은 이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하나 더. 수요자는 현재 가격에 맞춰서 현재 수요량 결정지어요. 맞죠?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하잖아, 수요는. 네. 그러면 미래 가격에 맞춰서 미래 수요량을 결정하겠죠? 수요자는. 그럼 수요자는 짱구야, 짱구가 아니야? 짱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만 짱구인 거야. 공급자를 우리가 짱구라고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에만 반응해서?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공급량을 결정지어서 아니면 미래 공급량을 결정지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바꾸면 현재 공급량은 언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현재 공급량은 과거 가격에 의해서 결정됐겠지. 이게 거미집 이론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된 거죠. 그런데 이게 거미집 이론인데 이 거미집 이론이 모양이 지금 얘는 수요 증가로 처음 출발해서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폭등했어요. 맞죠? 그래서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늘려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서 가격이 폭락했잖아.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여서 초과 수요가 다시 발생, 가격 폭등 반복했죠? 근데 지금은 한 점으로 몰리고 있나요? 한 점으로 수렴하고 있어? 얘를 수렴형이라고 얘기해요. 수렴형. 무슨 형? 수렴형.
그럼 얘는 안정적인가요? 얘는 집으로 가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이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고요. 이걸 더 자세히 잘 그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거 갖고 1시간 내내 설명했는데 의미가 없어. 그러면 얘는 밖으로 뻗쳐나가고 있어요. 그럼 얘가 집에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뻑하면 집을 나가서 대구 찍고 광주 찍고 부산 찍고 어디에 갔는지도 몰라. 그럼 젊음을 발산하고 다니는 건가요? 이게 무슨 형? 발산형. 모양이. 이번엔 모양이 이렇게 돌고 돈대요. 이렇게 돌고 돈대. 그럼 계속 순환해요? 얘를 무슨 형? 순환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모양이 달라지는 이유는 시장은 무엇과 무엇에 좋아?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이 곡선에 기울기가 뭐가 더 많이 기울어졌냐 완만하냐에 따라서 이 모양이 한 점으로 몰리기도 하고 퍼져나가기도 하고 돌고 돌기도 한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그런데 수요 곡선의 기울기, 공급 곡선의 기울어진 정도에 영향을 끼치는 건 탄력성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를 가지고 이 모양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단 얘기는 수요가 더 탄력적일 때 이게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만 알면 이 내용 끝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냐면 수탄수라고 외울 거예요. 뭐라고 외운다고요? 수탄수. 따라해보세요. 수탄수. 이걸 혼자 수탄발이라고 그러면 정말 안 돼요. 수탄수.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내는 겁니다. 됐죠? 이게 거미집 이론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거미집 이론의 이제 전개가 있어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현재 수요량이 결정되나요? 수요는 바로바로 반응이 가능해요? 불가능해? 가능해. 그럼 현재 가격, 현재 수요량, 과거 가격, 과거 수요량 결정되는 거죠. 미래 가격에 맞춰서 미래 수요량이 결정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공급은 바로 반응 못하죠. 그래서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공급은 언제 이루어져요? 미래에 이루어지니까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미래 공급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게 거미집 이론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런데 무슨 대단한 이론 같지만 결국은 짓는데 시간이 걸린다. 공급에 시간이 걸린다. 좀 더 있어 보이는 표현은 공급의 비탄력성, 탄력성? 비탄력성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죠. 스티긋 생산기간의 장기성 때문에 발생한대요. 걔를 뭐라고 또 표현한다고요? 공급의 비탄력성. 공급자는 미래를 예측해요? 못해요? 미래 예측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운다? MM으로? 공급자는 짱구. 거미집 이론에서. 공급자가 짱구가 아니면 거미집에 걸린다, 피한다. 피한다. 그래서 공급자가 정확히 미래를 예측해서 미래 가격을 예측해서 미래 공급량 결정 지으면 아까 보셨듯이 거미집 이론은 다 끝장납니다. 된 거예요. 그 다음 무역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지금. 그래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폐쇄 경제를 가정하는 거예요. 수출입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개방 경제를 가정했을 때는 뭐만 거미집 이론이 유지가 된다? 부동산만. 지금 그 얘기죠. 그 다음 저장이 가능하다고 볼까요? 불가능하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배추가 저장이 쉬워. 저장이 쉽다면 얘 초과 공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 수확해서 다 저장해 놓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회복됐을 때 팔면 아무 문제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장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고 실제로 저장 창고가, 냉장고가 있어서 보관이 가능해도 저장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 저장을 못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미리 지어놓고 계속 안 팔린 상태로 1, 2년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있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저장 비용이 많이 들지.
왜냐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금융비용 등이 계속 나가잖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장이 가능, 불가능?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검지비론의 모형을 몇 가지로 쪼갠다고요? 세 가지. 수렴형이 있습니다. 얘는 한 점으로 몰리는 거예요. 얘가 몰렸다는 건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수요, 공급 비교하는데 탄력성의 크기로 비교하는 거죠. 수탄과 공탄,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 비교해요.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그런데 얘 탄력성의 크기로 안 보고 기울기로 보면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작은 거예요. 중요한 건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는 반대예요. 왜 반대인지 그냥 살짝 보여드릴 테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아니면 반대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설명드리면 꼭 질문을 해요. 정말로. 한두 번 받아본 질문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었죠? 수학을 잘하는 분들한테 나오는 질문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의 내용과 이게 미세하게 다르기 때문에, 미세한 게 아니라 실은 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기울기를 잘못 판단하시는 거예요. 볼게요. 지금부터는 번외 내용입니다. 참고 내용이에요. 참고. 영이고, 자, 첫 번째.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1차 함수는 이해 못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용은. y는 ax 플러스 b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1차 함수죠. 그래서 x는 독립적으로 변하나요? x는 독립적으로 변하잖아. 그래서 변화하는 수를 두 글자 변수. 관계 있는 수는 두 글자 줄이면 계수. 항상 같은 수는 상수라고 한다고요. x에 1, 2, 3, 4, 5 이런 식으로 변해진 애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수인데 독립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독립변수. 그러면 x값이 달라짐에 따라 y값이 따라서 변해요. 그래서 얘는 변하는데 따라서 변하죠. 그래서 얘를 무슨 변수? 종속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적을 필요 없어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2면 x가 1이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얘 2배 변하나요? 그럼 지금 이 a는 x와 y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계수죠. 무슨 수라고요? 이게 계수예요. 그런데 x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10이 들어가든 이게 100이면 얘는 그대로 100이죠. 그래서 얘는 항상 같은 수 상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변화하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는 걸 공부했으면 이게 정말 쉬웠을 텐데, 저도 배울 때 그냥 선생님들이 변수다라고 얘기하고 계수다라고 얘기하고 상수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야. 항상 같은 수는 뭐라고요? 변화하는 수는 변수. 관계 있는 수는 계수. 나중엔 계수만 우리가 공부를 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보세요. y는 ex를 제가 여기다 그려볼게요. y는 ex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0부터 시작을 해요. 지금 여기에 뒤에 플러스 10이 붙어 있으면 여기 10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정도는 저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1이 변하면, 자, 1이 변했어요. 1이 변했어. 그럼 y값이 2배로 변해요? 2x니까. 그럼 얘가 뭐가 돼요? 2가 되죠. 여기에 점이 찍히잖아. 그럼 또 1이 변했어. 그럼 또 2가 변해요? 그럼 4가 되잖아. 맞나요? 그럼 얘를 연결하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지금 곡선에 기울기를 얼마라고 얘기해요? 기울기가 얼마예요? 1 변화했을 때, x가 1 변했을 때 y가 2배 변했으니까 기울기가 2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맞나요? 그러니까 결국 x 앞에 있는 애가 기울기죠. 기울기 아니야. 기울기 맞죠? 그런데 뭐가 이제 다른지 보세요. 이게 다르다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여기가 가격이었나요? 가격이에요. 이쪽이 수량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수요량, 공급량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탄력성은 뭐가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였죠. 네. 그럼 가격이 1이 변했다 그러면 1이 변했다 그랬을 때 수요량이 이만큼 감소하겠죠? 이게 탄력성 2잖아.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2 감소하면 왜 감소하죠? 수요의 법칙에 따라. 그럼 얘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런가요? 그럼 탄력성은 얼마예요? 탄력성 2죠? 탄력성 2라고. 2예요? 그런데 기울기를 따져보면 우리가 아는 기울기는 뭐가 변함에 따라? x가 변함에 따라 y값이 변하는 거잖아요. 수요량이 변함에 따라 가격이 변하는 정도란 말이에요. 뒤집어지지 않아. 뒤집어진다고요. 기울기가 얘는 2분의 1이지 지금. 결론.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예요. 탄력성이 3이면 기울기는 3분의 1이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면 기울기는 뭐가 더 큰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지 지금.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큰 거지. 공급의 기울기가. 그렇죠? 그럼 이제 한 가지 이게 의문점이 해소됐다고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뭐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말씀을 드렸냐면 수렴형인지 발산형인지 순환형인지만 판단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때 뭘 비교하면 된다고요?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의 크기만 비교하실 수 있으면 되고 우리는 수탄수로 외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뭐가 반대로 뒤집혀지는 이유를 지금 설명드린 거죠. 탄력성의 크기와 기울기의 크기가 반대로 뒤집혀지는 이유를 설명드린 거죠. 기울기와 탄력성은 역수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지금.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 문제를 내는데 여기다가 왜 도대체 이걸 씌웠을까 지금 이 얘기인 거죠. 절대값을. 얘를 씌운 이유가 있어요. 공급 곡선은 우상향하는 곡선인가요?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인가요? 그럼 얘는 비례예요, 반비례야? 아니, 비례야, 반비례야? 증가하면 상승하니까 얘 비례죠. 그럼 비례면 플러스예요? 부호가 플러스죠. 그럼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뭐가 나와요? 크기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보실래요?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중에 뭐가 더 큰 값이에요? 마이너스 3이 더 크다 그러면 정말 다시 가르쳐 드리면 되죠. 뭐. 오른쪽에 있는 게 더 큰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음수값하고 양수값을 그냥 부호를 붙인 상태에서 비교하면 플러스 값이 무조건 크다고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울어진 방향을 알고 싶은 거예요? 기울어진 정도를 알고 싶은 거야. 기울어진 정도가 탄력성이잖아요. 그럼 기울어진 정도만 보려면 뭘 띄워버려야 돼? 부호를 띄워야 되잖아. 그래서 뭘 씌우는 거예요?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 되셨죠?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당연히 순환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을까요? 같으니까 돌고 돌고 돌겠지. 자, 여기를 보세요. 같게 그리기가 힘들어. 같아요, 만약에.
그럼 가격이 올라갔어. 초과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폭락해요.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였어. 돌고 돌고 돌죠. 느껴지세요? 이번에는 수요가 이래요. 공급이 이래. 그럼 딱 봐도 뭐가 더 기울기가 커요? 뭐가 더 많이 기울어졌어요? 공급이 더 많이 기울어졌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똑같이 들어가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처음 출발했다고 봐. 여기서부터 해보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갔어요. 너무 적네, 여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럼 폭등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이 증가해서 초과 공급이죠. 가격이 폭락해요. 폭락된 가격에 맞춰서 공급량을 줄였죠. 초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죠. 몰려요? 몰리지 않아요? 몰려요. 네. 그럼 기울어진 정도만 보면 얘가 더 크죠. 네. 맞잖아요. 탄력성은 뭐가 더 큰 거예요? 기울기가 작을수록 탄력적인 거잖아요. 더 양쪽으로 퍼져나간 거니까. 얘 수탄, 수죠. 얘 수렴형이잖아. 이 둘이 같으면 순환형이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으면 뭐가 같은 거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과 공급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같은 걸 의미합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디귿. 발산형은 그럼 뭐가 더 클까요? 공급의 탄력성이 더 크겠죠? 이걸 공탄발이라고 외운다, 외우지 않는다? 외우지 마세요. 뭐만 기억한다고? 수탄수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 공급이 더 탄력성이 크면 기울기는 반대로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더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MM으로 뭘 기억하면 된다? 수탄수만 기억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수탄수.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면 무슨 형? 수렴형. 공급이 더 탄력적이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탄력성을 판단할 때 탄피로 기억할 거예요. 뭐로 기억한다고요? 탄피. 이게 탄피예요? 보고도 모르죠, 지금. 총알에서 총을 딱 쏘면 거죽이 남는다고요. 얘를 탄피, 가죽 피자를 써서 탄피라고 해요. 그래서 탄피로 기억하면 돼. 그리하여 앞으로 피 앞에 있는 개수가, 피 앞에 있는 게 무슨 크기예요? 탄력성의 크기라고. 그 함수에서. 그래서 거의 모든 교재가, 우리 교재도 그렇게 돼 있는데, 기울기를 가지고 먼저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탄력성으로 판단해서 문제를 풀게 돼 있는데, 이 모형을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그냥 뭐만 기억하면 된다? 탄, 피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적용할 때 어떻게 문제를 적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지금 우리 교재를 보시면 12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29. 피셨습니까? 피셨어요? 네. 그 문제를 이제 다뤄볼게요. 지금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에 이렇게 적혀 있네요. A 부동산 시장, B 부동산 시장을 구분하래요. 각각 무슨 모형인지를 구분하랍니다. 그래서 A 부동산 시장이 뭘 줬냐면 이 P는 이렇게 준 거죠. 500-QD QD예요. 그 다음 공급은 3P는 얘가 300 플러스 4QS죠.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B 부동산을 뭐라고 줬냐면 P는 400. 여기 마이너스일까요? 플러스일까요? 부호. 지금. 수요 함수는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비례. 그래서 여기 앞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공급 함수는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예요, 반비례예요? 비례니까 이 앞이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수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이너스 떼어내고 더했던 이유가 그 이유였잖아요. 그럼 얘는 400 마이너스 2 QS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2P는 100 플러스 4QS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 나온 거 맞나요? 맞죠? 뭐 다르게 돼 있어요? EQD, 예. 수요함수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죠? 탄 P라고 그랬죠? P 앞의 개수가 탄력성입니다. 걔만 읽으면 되는데 주의하실 건 QD, QS의 앞에 있는 애를 무조건 1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이 앞에 있는 애를 1로 만들려면 얘가 EQD가 붙어 있으면 2로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죠. 얘를 2로 나눠줘야 돼. 네. 그래서 이쪽 앞에 있는 걸 무조건 뭘로 만들어야 된다? 1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3QD라고 나왔어. 문제를 풀 때. 그럼 얼마로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식을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이 숫자는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 이 문제에서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으로 나눈다 그러면 뭐를 3으로 나누라는 얘기야? P 앞에 있는 애를 3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 놓고 그 P 앞에 있는 게 탄력성이라고 보고, 맞아요, 그게. 그게 수요가 더 크면 수렴형, 더 작으면 발산형,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하나도 안 헷갈리고 그냥 풀 수 있어요. 바로 풀어볼게요. 제가 푸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이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탄 P죠? P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QD와 P 1이에요? 2야? 2분의 1이야? 1이죠. 1. 1이잖아. 그럼 얘는 1로 나누나 마나죠? 그러니까 얘는 탄력성 2죠. 그냥 2라고. 수의 탄력성 2예요. 그런데 얘를 그냥 읽어서 3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요. 공급함수에서는. 지금 QS 앞에 개수가 4로 붙어 있죠. 얘가 1이어야 된다고. 1. 예. 그럼 얘를 1로 만들려면 그 앞에 있는 놈으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죠. 그냥. 무조건 이 위에 있는 놈으로 앞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4분의 3이죠. 뭐가 더 커요? 2와 4분의 3 중에 뭐가 더 커? 2가 더 크잖아요. 2고 4분의 3은 0.75. 얘가 더 크잖아요. 그럼 수요가 더 크잖아. 수탄? 수. 얘 수렴형이잖아요, 바로. 그럼 이제 여기서 연습해 볼까요? 자, 여기 칠판. P 앞이 탄력성이에요?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2가 있어. 그럼 얘 2분의 1이네요? 얘 2P죠? 얘 앞에 뭐가 있어? 4가 있죠. 그럼 4로 나눠줘야 되잖아. 그럼 4로 나누면 2분의 1? 같아요? 달라요? 같죠. 무슨 형? 순환형. 쉬워요? 어려워요? 쉽잖아요. 실제로 쉽잖아. 시험장 들어가면 뭐가 정말 헷갈려 죽을 것 같냐면 어떤 게 탄력성인지 어떤 게 기울기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명확한 기준을 알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외웠어요? 탄 P라고 외웠죠. 그러면 안 까먹을 거 아니야. P 앞에 있는 게 뭐다? 탄력성. 단 QS와 QD가 1이 된 상태에 개수를 읽어줘야 되니까, 탄을 읽어줘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QD, QS 앞에 있는 애로 나눠주면 끝난다? 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에 몇 번이죠? 4번? 4번? 네? 4번 맞잖아요. 수렴형, 순환형. 다 풀어놓고도 답을 못 찾잖아요, 지금. 왜 답을 못 찾냐면 이미 함수에서 흔들린 거야.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 2번. 어느 지역의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각각 A 부동산 시장에서 얘 눈으로 보고 풀어버릴 거예요.
QD는 100-P, EQS는 -C 플러스 P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A부터 대답해 보세요. 거기 보면서 체크해 봐요. 수요함수에서 탄력성 얼마예요? 대답을 못하네. 지금 QD는 100-P라고 돼 있잖아요. 탄력성 얼마예요? 1이잖아요. 1. 이때 왜 -1 안 붙이죠? 얘도 마찬가지. 절대값의 개념인 거야. 변화된 정도를 따지는 거지 방향을 따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됐죠? 그럼 얘 1이라고 1. 수요는 1이에요 지금. 수요 1이죠 디맨드가. 그럼 공급은 얼마예요? 공급이 2예요? 땡! 무슨 공급이 2예요? EQS는 -10 플러스 P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문제에. 네? 뭘로 나눠줘야 된다고? QS 앞이 1이어야 되니까 거기 있는 애로 나눠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2로 나누면 얼마야? 2분의 1이죠? 예? 뭐가 더 커? 수탄수잖아요. 수탄수만 기억해 놓으면 P 앞이 탄력성이라고. 탄피. 따라해 보세요. 탄피. 그러면 이제 비부동산은 안 적고 풀 거예요. 또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대답을 정확하게 해보라고. 비부동산 상품 시장에서는 QD는 500-2P라고 돼 있네요. 수요의 탄력성 얼마예요? 탄피, P 앞을 읽으라고. 2잖아요. 2. 거기다 2라고 적으라고. 2. 그럼 공급은 3QS는 -20 플러스 6P잖아요. 그럼 얘는 6이라고 적으시면 안 된다고요. 얼마라고 적어야 돼? QS 앞에 있는 걸로 나누시라고요. QS 앞에 뭐가 보여? 3으로 나누라고 지금 6을. 그럼 얼마? 2. 그럼 수요의 탄력성과 공급의 탄력성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얘 같잖아요. 무슨 형? 순환형. 지금 그 얘기잖아요. 네. 지금 머리를 막 싸매면서 그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 그냥 따라해요. 따라해. 제발. 왜 안 따라하는데? 적응이 필요해요. 사실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제가 실제로 작년도도 이 부분을 멘토링 동영상이나 이런 걸로 다 설명을 드렸어. 그리고 제가 10초 안에 풀어보려고 10초 안에 풀어보시라고 딱 띄워놓고 10초를 준 다음에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다 대답해요. 바로 보이게 돼 있어. 그럼 여러분이 보셨을 때 출제자가 왜 이런 문제를 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봤을 때는 1이고 2잖아요. 근데 나눠놓고 보면 같아지잖아. 네? 근데 이걸 기울기로 또 반대로 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진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여길 보고 대답해 보세요. 여기 볼까요? 하나 적어보죠. EP는 100 플러스 4QS 이렇게 줬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탄력성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잘하셨어요. 탄력성은 2분의 1입니다. 어떻게 구했죠? 뭘 먼저 찾죠? Q, D, QS 앞에 값을 먼저 찾아요. 걔가 1이 아니면 나눠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걔로. 끌어다가 나누기만 하면 돼. 그럼 얘는 4분의 2죠. 그래서 얼마가 나왔어? 2분의 1이 탄력성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대답할 준비를 했는데 문제에서 기울기를 물어본 거야. 기울기. 그랬더니 헉! 어떻게 구해요? 이러고 있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기울기 얼마? 얘 역수 뒤집으면 된다니까? 2라고요. 2. 그래서 명쾌한 구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기울기로 구했다가 탄력성으로 구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분명히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혼돈이 생겨.
그러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면 된다? 탄피만 기억해서 이걸 찾아내면 탄력성만 구해놓으면 바로 뭐가 계산된다? 기울기는 바로 계산된다? 역수니까 뒤집으면 되니까. 다시 질문. 제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탄력성으로 분명히 크기를 얘기했는데 기울기로 혼자 또 계산해서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하고 그런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진짜로. 다른 거 없어요. QD, QS 값, 앞에 값이 없어. 그럼 탄력성 얼마예요? 3이에요. 기울기는? 3분의 1이에요. 잘하셨어요. 3분의 1P가 나왔어. 3분의 1P야. 탄력성은? 3분의 1이에요. 이해되시죠? 기울기는? 3이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만들 때 중요한 게 뭐와 뭐가? QD나 QS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1이 돼야 되니까 여기가 2가 있으면 2를 만들기 위해서 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4가 붙어 있으면 4로 나눠주면 되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끝. 이게 거미줄론의 전부입니다. 나중에 매일기뽀의 멘토링 동영상이랑 다 보시면 이건 정말 껌이에요. 이걸 틀려갖고 오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또 설명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일단 틀려갖고 오면 그때는 답이 없어요. 먼저 한 번쯤 틀려봐야 돼요. 사실은. 정확히 처음부터 맞추실 수 있으면 좋지만. 따라해보세요. 다시. 탄피. 예, 탄피.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